스루프 타임즈 2023년 4월 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을 좀 바꿔봤어요. 그 사람들이 조금 변화를 항상 뭐 주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근데 변화를 줘봤는데 너무 드라이하죠. 드라이한데 주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음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내용이 조금 많고 설명할 부분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1.5 배속을 꼭 보시고 필요하시면 건너뛰기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러커가 주창한 목표관리, 일본 기업의 상당수가 중간에서 버리고 중대한 본질, 드러커 연구가 해설 이건데 이것은 제가 삼양식품 쪽에서 자세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또 짚고 넘어간다면은 뭔가 좋은 제도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우리나라에 와서는 왜 형식적이 되느냐. 그거를 그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표현했을 때 KI소가 됐다. 그게 왜 원인이 뭘까?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일본 그 전문가는 자기 관리가 그 빠졌다. 조직의 목표 관리만 MBO만 한 거지 셀프 컨트롤이 빠졌다. 이 얘기인데 빠지든 말든 제 얘기는 평가 지표를 바꿔야 행동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가 세계의 평가 지표 가지고는 괜히 혼선만 나고 내부 관리적으로는 스루풋 관점의 평가 지표로 경영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 배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진급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만이 조직도 살고 개인도 사는 그런 조직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산 300억 슈퍼리치 연소득 12.3억 월 평균 3,700만 원 써. 이런 기사를 보면은 배가 아파가지고 안 볼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그 고소득층 그거를 그 언론에서 슈퍼리치라고 그랬는데 뭐 글로벌적인 슈퍼리치하고는 전혀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겠지만은 그래도 그 궁금한 사항은 슈퍼리치의 직업이 뭐냐 그러면 기업 경영자가 제일 많다. 그런 얘기니까 이거 이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그 사업가 기질이 없는 사람은 리치가 될 방법이 전 없다고 보고요. 자영업자는 이제 이것도 그 사업가는 사업가인데 자영업자라 그러면 이제 개인 에, 1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보통 이제 식당, 음식점 뭐 이런 거로 보아지우는데 공무원이 없는 거 맞나요? 뭐 그럴 것 같고. 근데 의료계 법조계 전문직이 또 돈을 좀 꽤 벌고 부동산 임대업자 의외로 좀 적네요. 은퇴 생활자 중에서도 이렇게 많아요. 음, 그러네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은퇴 일반 부자 빼놓고 슈퍼리치들로 보면은 역시 기업 경영이다 이렇게 에,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돈을 왜 모으기 시작했냐 이렇게 되는 건데 부모로부터 배웠다. 야, 이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녀 출산 후 책임감으로 아니 뭐 저도 그런 거는 있는데 그거 자녀 출산 후 책임감으로 그냥 열심히 조직 생활한 거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가 기질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은 노동이 아니라 투자로 꼽았다 그랬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만이 아니고 또는 그 기업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성공한 것도 큰 이유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스스로 편법 말고 자기 노력으로 있는 시스템 내에서 이 슈퍼 리치가 되신 분들의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 사업가적인 기질에. 이렇게 되면은 그 직원들도 많이 쓰게 되고 또 월급도 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사업가에서 슈퍼리치가 많이 나오는 거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우리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마 그 북한 공산당 같은 경우 공산당원들이 또 제일 돈이 많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한 같은 경우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회가 뭐가 좋다고 주사파들이 생기는지 전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펜타곤 기밀문서 유출로 조사 촉발 더 많은 우려 증폭. US 투데이 보도 내용인데요. 이런 그 정보 유출이 된 이유가 푸틴에 동조하는 극단주의자일 수도 있고 전세를 바꾸려는 이데올로기 주의자일 수도 있고 미국의 불성실한 스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비밀 정보가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첼시 매닝은 2013년 리크스의 정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버락 오바마 때 2017년에 감형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한테도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 탄약 안 보내면 바이든, 윤 압박 이런 한 논의도 미가 감청했다. 이런 내용이 비밀 문서가 풀렸다는 얘기죠. 자, 미국이 어떻게 감청할 수 있느냐? 한국의 어떤 이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내용들을 할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옛날 박정희 정권 때도 청와대 이런 데 있어도 다 감청 당하고 그랬다는 설이 있습니다. 원자탄 개발하고 뭐 이런 거 다 알게 돼 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노출된 문서 중에서 1급 기밀 탑 시크릿가 표시된 문서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거는 탑 시크릿는 아닐진 몰라도 그리고 거기다가 중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기지 정보 등이 담긴 기밀 문서는 역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이거 무슨 해킹당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NITG는 한국을 주요 사례로 언급을 했다는데 한국 정부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탄약을 미국의 우회 공급할지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 당사자들이 우려가 담겨 있다며 신호정보 시긴트라는 용어 오늘 처음 배웁니다. 신호정보라는 표현도 쓰였다고 전했다. 정보기관이 감청에 나설 경우 통상 시긴트란 용어를 사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런 안보 관련 기밀 정보가 새는 것은 5I라고 해서 비밀 정보 공유 나라 5개가 있죠.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인데 여기에서도 그 관계가 뭐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 갈아넣는 소모전, 애국심도 동났다. 우크라 병역 개피. 러시아 청년들만이 아니고 이 사진을 보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인데 청년들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뭐 할배들 돼가는 나이들 같은데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거기서도 이제 뭐 전투 경력이 이분들은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사망해가지고 장례식 할 때 젊은 군인들도 서 있는 그런 건데 우크라이나도 병역 기피 현상을 젤렌스키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한국 전쟁은 3년을 끌었는데 250만 명인가 죽었다고 그러죠. 군인, 민간인 다 합쳐가지고. 근데 이제 이미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됐지만 이미 러시아는 고질적인 병참 문제와 강제적인 군 동원령으로
상대적으로 사명감이 떨어졌고 최근에는 월급마저도 제대로 받질 못하면서 더욱 전화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신문 기자들이 사진 찍는 기술은 지금 전이가 좀 팍 떨어진 것 같은 힘든 모양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 찍는 그것이 기술이겠죠. 거의 뭐 예술적인 작품일 것 같고 이건 젊은 그 청년들이 이 사망자들을 위한 그 장래의 이 경의를 표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네요. 뭐 자관 이런 것까지도 뭐 어떤 정보들이 또 유출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미국이 불타는 동안 시진핑이 세계 지배 계획은 조용히 성공하고 있다. 또 텔레그라피 보도 내용인데 뭔 얘기냐 그러면 요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형사 고발을 해가지고 좌파 지방검사가 꾸며낸 혐의로 꾸며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에만 몰두해 왔고 그 맨하튼과 판비치에서는 언론이 헬리콥터를 구입해 머리 위를 날고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포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조용히 시진핑 엉아가 세계 지배 계획을 성공시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괴적인 뉴스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크롱이 갔는데 결국 어, 그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하는데 중국이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시 부주석은 심심한 표정으로 중국은 프랑스와 국제사회에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호소할 용의가 있다고만 말했다. 뭔 말인지 정치적인 용어겠지만은 그들은 이제 그 취지 애매모호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래서 다 이 신문 기자들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사실은 만나러 갔지만 마음은 따로다 이런 상황을 연출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같은데 미국이 로마가 불타는 동안 네로가 만지작거린다는 옛말이 떠오른다. 지금 미국이 그런 꼴 아니냐? 거기다가 무슨 비밀 문서까지 노출이 되고 뭐 이러고 자빠졌는데 미국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버진 오비트의 파산은 일본의 우주꿈에 그림자를 띄운다. 이 영국 재벌 버진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비트라는 게 항공회사인데 우주로 날아가는데 비행기에서 이 우주선을 쏘는 거로 그러면은 이제 공기압 저항을 없애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우주 여행을 하고 뭐 이런 거로 했었는데 이게 파산 신청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일본이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큐슈에 있는 우주항구 의 건설 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관광을 보류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고 어, 그 버진 오비트가 11일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일본 ANA 그 다음에 전일본 항공과 일본 위성개발 스타트업인 IQPS 6대 채권단이 그 채권단으로 이름에 올렸다 이거죠. 그 버진 오비트에 투자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중형급 H3 로켓은 또 실패를 두 번이나 봤죠. 3월에도 실패를 했고 또 IQPS라는 데는 소형 위성을 탑재할 예정이었던 고체 연료인 엡실론 로켓도 10월 발사 후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는 스페이스 X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로켓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어떤 다른 영역에서 경쟁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다룬 스루프 타임즈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향후 야망을 보면은 스페이스 X처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켓을 한국도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이제 버진 뭐죠 오비트 오비트라고 이렇게 되는데 오비트라고 발음해야 되네. 이렇게 비행기 위가 아니고 밑에서
달고 가다가 그 로켓을 우주 로켓을 발사할 수 있게 한 건데 이거 참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파산 신청이 됐다는 얘기네요. 일본 다음 달 코비드19 검사 예방 접종 프로토콜 폐기 알아야 될 사항 해가지고 뉴스가 나왔는데 코비드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모든 국경 조치는 2023년 5월 8일에 해제될 것입니다. 라고 일본 관광공사는 발표했다. 그러면은 한일 간의 그 저가 항공 지금 그 국경들은 풀렸다 그래도 그 항공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젊은 애들은 그래도 놀러를 많이 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돈이 부담이 돼가지고 갔다 오기가 좀 꺼림직해요. 우리나라 음식값이 너무나 뛰어가지고 오히려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와서 음식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야 한국 못 오겠다 이게 전세 역전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거꾸로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 가서 일본 물가가 오른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그 엔화 가치도 떨어지고 하니까 가서 돈 쓸 맛이 있으니까 가고 싶어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한국 코비드19 하수 샘플 테스트도 실시한다. AP 뉴스인데요. 김동현 기자인데 자, 코비드19인데 무슨 하수 검사를 하냐?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폐수 감시가 한국의 대유행 대응에 더 저렴하고 더 지속 가능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뭐 여러 연구 결과 거기다가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또는 뇌약품성 박테리아와 같은 다른 발병의 발견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수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이런 게 국내 뉴스에서는 왜 눈이 안 띌까? 과학자들이 진자를 재조정함으로써 표면에서 코바디 균형이 상당히 확산될 수 있다. 자, 이 번역이 뭔 뜻인지 몰랐는데 그동안에 이제 마스크로 전염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마스크를 썼는데 새로운 연구는 오염된 손과 가정의 표면을 통해서 오염이 아니 그 전염이 된다. 물론 이제 저희도 이 손을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뭐 그 식탁이나 이런 데도 그 소독제도 뿌리고 뭐 이래야 되는 건 우리는 제대로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주로 마스크 위주로 갔죠. 공기로 전염된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사실 감기 같은 것도 손으로 그 오염되는 게 많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게 많다. 코비드도 역시 손과 가정 내 이 여러 가지 그 표면 이런데 사람이 그 이렇게 손을 그 댔던데 이런 데를 갖다가 우리가 알코올 소독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 가면 또 알코올 소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마스크는 끝났고 감염은 증가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지금 뭐 얘기하는데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 임상 미생물학 감염병 학 회의. 아이고 이건 뭐 영어로 발음하기는 제가 좀 수준이 안 돼서 발음 못 하겠고요. 상징적인 사진은 이 정도면 거의 유치원생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아주 귀여운 애가 마스크를 쓰고서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급을 좀 하고 싶어요. 한국은 중국발 오염 미세먼지와 또 미세먼지와 감기 예방을 위해서 밀집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안 벗는다. 중국 애들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중국 공전의 취업난이 곧 일본의 경제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 야마다 도시히로 국제언론인.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은 중국에 취직 자리가 없어서 일본 유학생들이 뭐 일본에서 뭐 알바 취직을 하든 어떻게 취직을 하면은 그건 다 좋은데 유학생들이 하는 그 이 전제적 고는 중국 공산당한테 뭘 지시를 받고 또 일본에 들어와 있는 중국 대사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스파이 짓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에 강한 경계심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 일본 공항관계 기관 사이에서도 중국인과 기업에 대한 경계는 높아지고 있다. 향후는 간첩법 및 보안 처분 제도 등 경제 안전 보장의 흐름에서 대책 강화가 필수적인 것이다. 이거 일본만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잘못하면은 탈탈 털립니다. 그 수십 년 전에 벌써 그 중국 애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국인들을 접촉을 하고 말로는 꽌시 해가면서 하지만은 다 빼먹으려고 했던 그런, 그래서 산업 스파이로 그 걸려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당하고 뭐 이런 게 수십 년 전부터 벌써 발생된 얘기들입니다. 요즘은 그 젊은 유학생들이 어떤 알바를 한다든지 뭘 하면서 한국에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레포팅해서 보낼지도 모르죠. 어, 제일 한국인 3세가 이 현대 비즈니스라는 데 계속 기고를 하는 거를 실어 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시작된 숙청, 그리고 이제 문의보 시절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대 이변에 알려지지 않는 내용. 제일 한국인 3세라고 그러는데 무슨 풍이라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책도 써낸 거로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요. 한국에서 반일 금기의 이변이 지금 요즘에 광화문에 이 좌파들이 그 시위를 한다 그래도 서울 사람들 대부분 그 반응을 안 하니까 어떻게든 지방에서 사람들 끌어몰라 와가지고 체면을 갖추고 있지만, 서울에 사는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그런 소리도 사라졌다, 이렇게 관찰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없다. 왜 그러냐? 어떤 경우 이 사람이 한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계약을 너무 그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가 당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 사업 컨설팅을 했었는데 계약서가 있더라도 막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일본과 거래하고 있는가?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할 수 있는데, 비록 무슨 거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이 상대라면 죄책감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아요. 한국의 밥상 갚았다, 이 밥상 뒤집는다는 얘기 같긴 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도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온 한국이다. 그런데 만약 차기 정권이 또 좌파가 된다면 밥상 갚았다로 또 될 것 같으냐? 한국인의 의식이 바뀌고 있으면 지금처럼 쉽게 다시 반일 구르는 것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래서 나름 한국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나름 좌파 정권이 한 모르겠어요. 이 뭐 좌파다 우파다 이게 따지는 게 우습지만은 5년 단임제니까 우리도 한 2년 연임 정도 한 다음에 어, 물이 고이면 썩으니까 한번 갈아주는 거는 좋은데 5년은 너무 짧다. 한 10년은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4년 연임제도 또 미국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긴 할 것 같아요. 미 IRA 혜택 벌써 시작. 1,000억 원 추가한 LG엔솔 역대급 실적. LG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매출이 8조 7천억인데 작년에 4조 3천억에 의해서 100%가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44.6%인데 매출 원가는 적게 상승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상장 기업으로 돼 있어서 그 공시 의무가 없고, 삼성 SDI는 아직 1분기 실적이 잠정 실적이 공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항상 이렇게 자랑스러울 때 빨리빨리들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 SDI가 궁금하긴 한데, 더스코프 한국 경제에 들이온 네 가지 위기 시그널. 일본 신문애들은 자숙의 뉴스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자숙의 뉴스 같은 더 스쿠프라는 언론 매체가 있네요. 위기 신호 1, 물가 불안. 2, 더진 침체 그림자. 저도 2022년도 실적을 분석하면서 아무래도 2023년 올라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글로벌 은행 위기, SVB부터 시작한
그런 거. 그 다음에 지정학적 문제라고 해서 요것도 새로운 용어를 썼는데 그 위기로 그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위기냐? 그게 이제 저는 또 궁금한데 친강 그 신 그 외교부장은 그 일본 그 하야시 그 외무상한테 미국은 과거에 일본 반도체 산업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을 향해 낡은 전술을 반복해 사용하고 있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런데도 니들은 그 이 미국의 꼬붕이 돼가지고 우리를 왜 목을 죄느냐, 좋아오느냐 이런 반발인 거죠.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 한국이 늘어나는 대중 대립 무역 적자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한국의 1분기 무역 적자 규모 24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요게 그 3월 달께 나오려면 한 4월 달 정도 무역 수지가 집계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관 그 무역 수지 적자인 거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1년 전 같은 분기 중 대중무역 수준은 58억만 달러 흑자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 원자재, 원유 뭐 이런 거 수입을 하는데 이제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트레이드 오프라는 생각을 그냥 가져야 되고 그거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내서 그 대중 무역 적자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될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뭐 물건값이 싸니까는 또 수입할 수는 있는데 너무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가 요럴 때는 이제 김정은의 말을 써야 돼요. 우리나라 남한도 고난의 행군을 할 생각을 허리띠 졸라매고 다시 가야 된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K 창립 70주년 직물공장은 어떻게 재계 2위에 올랐나? 자, 김우중 그 전 대우회장, 최정현 그 SK 회장, 어, 그 IMF 구제금융을 받기 전에라는데 정경련 회장단의 산소호흡기를 꽂고서라도 그 논의를 했고 참석을 했고 그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진이 SK에서 제공돼서 나왔는데 이분도 박정희 후광 속에서 컸다가 이제 스스로가 아니고 정권 바뀌면서 가셨고 SK는 그 후계자 양성 성공해가지고 지금 이 3세 경영인가요? 2세 경영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가고 있고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미일 대잠전 훈련 속도선 북한인 중견제 제가 예측했던 대로 신인균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북한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제는 그 노멀이다 해가지고 북한이 뭐 조금만 한다 그래도 강하게 그냥 나오는데 사실 속내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느낌이 있었는데 격화되는 신냉전 즉시해야 이렇게 돼 있는데 북 비호하려 동해 작전구역 선포하고 전투함 폭격기 파견한 적도 중국도 있죠. 그 러시아 함대하고 같이 해서 그러면은 야 그 동해 쪽은 진짜 내 나와발인데 이 새끼들 왜 러시아하고 중국 애들까지 그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는 그 동해를 왜 니들이 자꾸 침범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미국이 수시로 이제는 대만에서처럼 수시로 이제 시위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어떤 그 방송에서 가져온 건데 우리 민족의 기원은 누구인가? 뭐 시성으로 본 한일 민족의 기원. 뭐 이 내용보다도 저도 그 고대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흉노사 뭐 이런 흉노제국, 유라시아 뭐 이런 쪽에 옛날에 그 고대사 내 고대사 책을 쓴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 거를 보면은 별로 이 연구한 게 잘 안 보이고 어디 거 베낀 것 같은데 일본 역사학자들이 쓴 이 흉노사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좀 객관적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라는 그 흉노의 후예다라고 그 김일제가 그 비석에 썼다니까 그런 거로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그 투르크족하고 만주족하고 혼혈이다 아니면 그것만이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왜 이거를 비유하냐 그러면은 뭐 경제가 어떻고 뭐 어쩌고저쩌고 중국하고 교류가 해야 되고 뭐 이따위 얘기들 하는데 2조 500년 동안 또 사대주의로 흘렀던 건 맞고 그러는데, 해방 후에 한 7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원래 그 중국하고는 우리는 철천지 원수다. 왜? 신라는 흉노의 후예고 이런 걸 본다 그러면 또 고조선 연방이 한사군까지 뭐 설치했었다 해가지고 그 부정 연방이었는데 그때부터, 그리고 걔네들이 중국 애들이 미쳤다고 그 돈 들여가지고 만리장성을 쌓느냐 이게요. 그러니까는 그 정말 한나라 때부터 만리장성 그 전부터 쌓지만은 고대로부터 그 중국하고는 우리는 주적이다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오늘에 되살려 잊지 말고, 우리는 그 미래 역사를 대항해야 된다. 이 시 조선은 스스로 속국으로 내려가고서 무슨 유교 학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정치 철학으로 해서 500년을 지배했는데, 이제 그거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분계급제도 없어졌고, 예.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는 뉴노멀, 북 도발시 파괴 메시지.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그 잘 생각해 보면은 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자, 우리 그 훈련 뭐 자유의 방패, 그다음에 2023 쌍용 훈련 등 대군민 연합 훈련에다가 최근에는 그 이 잠수함 뭐 무슨 뭐 그 훈련까지 했죠. 자, 3개월 지났는데 대형 훈련이 3개인가 뭐 이렇게 크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제목은 북동발시 파괴 메시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오히려 북한이 도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군사 훈련하는 명분을 북한이 거꾸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제 생각에는 그래요. 미사일 쏘고 핵 뭐 개발했니 어쩌고 저쩌고 해주면 진짜 쏠 생각이 있는 것 같진 않고, 자 나도 대우해줘,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줘,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김정은이가.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 한반도에 계속 그 미군이 그 주둔하는 명분을 북한이 거꾸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잘못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북한은 요즘 쓰는 용어로 그런 행보를 하는 게 인도나 투르키예처럼 글로벌 사우스라고 표현을 하네요. 양쪽에 견제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거. 남한은 그러면 안 돼요. 북한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너럴 모터스에서 나오는 새 차가 있는데,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 오버라는 차인데 이게 만 대나 팔렸대네요. 그 한국 그 제너럴 모터스 한국 그 사업장이. 요거는 이제 그 한강변에 있는 그 아파트를 그 찍은 건데 왜 가져왔냐 그러면은 이게 서울 시내 중심이 아니고 이게 저기 그 어디죠 그 여기 강변 북로를 타고서 그 이 어디죠 그 북한 어디 쪽 가는 데 있죠 그 이 무슨 전망에 그 가는 그거, 그쪽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벌써 아파트들이 저 멀리 보이는 거, 저 멀리 보이는 건 뭐 성북구 쪽이나 뭐 이런 쪽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산을 넘어서라도 자관 이 서울 지역에
이렇게들 많고 뭐 이렇게 되면은 예, 차들도 많이 있어야 되겠죠. 자, NTD라고 그 그림자 국가 보이지 않는 거대 조직 그 방송 내용을 제가 쫙 그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여기서 나오는 게 이 글로벌 금융 세력이 보이지 않는 거대 조직인 거로 소개가 될 것 같아요. 1편 내용만인데 그런데 어, 여기에서 나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나오고 옛날에는 그 주주 자본주의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 ESG라는 게 나오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해가지고 조금 그 이 뜻은 좋은데 비판의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함으로 포장되어 있다. ESG가 선함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사실은 잘못하면은 파시즘과 같은 그런 성격가 되는 거고 지금 이 세계를 옛날에는 정치하고 이 경제는 따로따로라고 되어 있는 기업은 따로따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뭔가 그 통합을 하려고 하고 세계 정부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것 쪽으로 쭉그 논리적인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당면한 문제가 다 자본주의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책임을 맡게 된다. 그러니까 중국도 국가 자본주의가 됐으니까 중국까지 포함해서 지구 보호를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는 이념하고 관계 없는 거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그런 거 관계없고 우리는 어, 보이지 않는 거대 조직은 에, 잘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게 그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거대 정부가 요구 그게 제 생각에는 글로벌 금융 세력이라고 보이는데 일단 그렇지만은 금융시장 자체도 이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금융시장을 통제할 수 있고 자본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면 중국도 개방이 돼가지고 그런 꼴을 당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미 IMF 때 당했지만은 미국 내 모든 산업의 운영 방식을 지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미국 내 얘기를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그건 뻗어나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들고 나오는 게 ESG라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는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유엔의 용어로는 서스테이너블 디벨로프먼트 골즈라고 얘기를 SDGs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같은 거라고 의미가 돼 있는데 이거를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실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내 그 비즈니스 테이블에서도 CEO는 이제는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할 게 아니고 도덕적 역할과 정치적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선언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ESG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국제 표준으로서 먼저 그 이 분야에 환경 분야에 ISSB라는 게 그 인터내셔널 스탠다 아니 서스테이너블 어, 이 스탠다드 보드 해가지고 국제 지속 가능 그 뭐죠? 이게 지금 아까 서스테이너블 그 스탠다드 표준 국제 표준 기구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그이 주식 회사들한테 요구해 가지고 할 모양인데 2023년도에 적용될까 했더니 요게 이제 한국 회계 기준원 뉴스레터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궁금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스콥 3라는 거거든요.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한 건데 2025년 중반이나 2026년 초 이후가 될 거로 예상이 된다. 한시적으로 1년 이상의 추가적인 시행 연기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요. 많은 그 국가들에서 아이고 힘들어, 니들 좀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
한국회계기준원이 따로 KSSB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2023년 상반기 기준 확정에는 시행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국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사항으로 ISSB 안건 보고서라는 내용의 설명이 쭉 있고요. GHG니까 그린하우스 뭐죠? 이게 잊어버렸는데 가스 배출량의 정의해가지고 스코빌, 스코비, 스콥3인데 스코빌은 기업 자체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저기 스콥2는 기업이 구매한 전기, 열 또는 스팀 발생의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그러니까 협력업체까지 이건 포함. 근데 이 스콥3는 같이 사슬이니까 소비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원재료 구매하는 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다 포함해서 간접 배출량까지 공시를 해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그 대기업은 해낼 수 있어도 중소기업이 이런 거 할 시간이나 이런 인력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또 돈벌이 해 먹으려고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에서 그 카테고리 그 배출량을 계산해야 되는 데가 8군데나 있죠.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자본재,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업스트림 운송 및 유통, 운영 중 발생한 폐기물, 출장, 직원 통근.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그것도 에너지 쓰니까 업스트림 리스 자산, 차 빌리는 거, 이 장비 빌리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쪽에서는 다운스트림 운송 및 유통, 판매된 제품의 가공, 판매된 제품의 사용, 판매된 제품의 수명 종료 후 처리, 폐기물 처리 같은 거죠. 아니면 리사이클링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다운스트림 리스 자산, 프랜차이즈, 투자 이런 스코프에서 다 탄소 배출량을 뽑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직접 측정하는 게 있고 계산 측정이 있다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데이터와 배출 개수 예시해가지고 연료 소비량은 리터, 전력 소비량은 킬로와트 아워, 자재 소비량은 킬로그램, 이동 거리는 킬로미터, 운영 시간은 아워, 전용 면적은 1평방미터, 폐기물 발생량도 킬로그램, 제품 판매량도 킬로그램, 지출 금액은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배출 개수를 또 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하려고 그러면은 그 조직마다, 기업마다 이런 소양이 있고 전문 지식을 있고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냥 보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GHG 프로토콜 카테고리와 ISO 배출량 카테고리 비교를 또 해놨어요. ISO 배출량 카테고리가 좀 로프한 데 비해서 어, 간접 배출 하위 카테고리 그 다음에 이거는 GH 프로토콜 15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렇게 비율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한 거 아이소도 한 거니까 뭐 우리가 무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화면을 정지해서 나중에 이제 그 좀 더 그 현실화 되면은 제가 이런 그 국제 표준은 좀 학습을 해가지고 이게 뭐 옛날 아이소 심사원하고 할 때는 뭐 제가 그 비즈니스 용어로도 했지만은 이제는 뭐 은퇴를 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기업을 평가하고 또 뭐 이런 그 회계 슬프 분석을 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것은 기본 소양으로 알고 있어야 될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또 시나리오 경영이라는 것도 있는데 탐색적 시나리오, 규범적 시나리오, 전환 시나리오와 물리적 기후 시나리오. 자, 배워야 될 게 억수만하집니다. 이거. 참 세상이 그 참 먹고 살기 힘드네요. 기업하려 그러면은. 자, 정치가들한테 돈 내야지, 국세청한테 세금 내야지. 참 기업 해먹기 힘들게 생겼습니다. IFRS 재단 기사.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작년 12월 26일 날 무슨 공식 서울총회 우리나라에서 왜 공식 총회래? 일본 같은 데서 하지. 왜 우리나라에서 그 서울총회를 열어? 우리나라가 무슨 세계 대표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IOSCO 위원장까지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그 3개국 한중일 정부 감독 당국의 고위 관계 인사들하고 ISSB 기준의 글로벌 도입 및 도전 과제들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해가지고 뭐 한국 이거 여기 일본인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ISSB의 그 이 회장으로 그 뭐 네덜란드 출신 무슨 기업가 CEO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일본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은 이 사람 같고 그렇죠? 이건 우리나라 사람 같기도 하고 한중일 일본 사람은 누굴까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한 건지 모르지만은 저녁 만찬을 하는 그런 것 같네요. 어, 자, 그러면은 그게 뭐 CO2 가스 배출 뭐 이런 거가 왜 그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한중일 모두가 아, 제조업에 진심인 나라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중일에서 뽑아내는 CO2만 잘 컨트롤해도 뭐 지구 환경을 보호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길다고 생각했지만은 요즘에 이제 자꾸 그 요약해서 자꾸 많이 그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그 강의할 때 50분 하고 10분 쉬는 시간처럼 50분 내에 조금이라도 일찍 꺼주시면은 그 수강생들이 좋아할 때 하는 것처럼 지금 47분에 끝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10일자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